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정말 힘들다는 걸. 그런데 이상해요. 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3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달랐어요. 돈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쓴 부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연 300년 전 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물 한 모금도 사치였던 그 시절, 소녀는 손에 깃펜 하나를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 소년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 오늘 우리가 100달러 지폐에서 보는 그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반짝였던 건 아니다. 당신은 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금으로 둘러싸인 부잣집?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 아니면 대기업의 창업주? 부의 길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모든 편견을 뒤집는다. 그는 말했다. 부는 운이 아니라 습관이다. 1706년 1월 17일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17명의 형제자매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난 프랭클린은 가난한 비누공 조사이어 프랭클린의 아들로 세상에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누와 양초를 만들어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17명의 자녀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 벤자민은 학교도 겨우 2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울 때 벤자민은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비누 냄새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책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웃집에서 빌린 책 한 권이면 밤새워 읽어치웠다. 촛불 하나로 새벽까지 글자를 따라가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종이 한 구석에 적어두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식을 쌓아갔다. 12살이 되던 해 운명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아버지는 벤자민을 형 제임스가 운영하는 인쇄소로 보냈다. 9년간의 도제 계약,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벤자민에게는 축복이었다. 인쇄소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그는 밤마다 그 책들을 탐독했다.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다니엘 디포의 소설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17세의 벤자민은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읽은 책 속의 위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 키케로, 시저. 이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갔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3가지 덕목이었다. 1. 절제. 과도하게 먹거나 마시지 말 것. 2. 침묵. 남에게나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 것. 3.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모든 일은 정해진 시간에. 4. 결단.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다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 5. 절약. 남에게나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에는 돈을 쓰지 말 것. 6.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언제나 유용한 일에 몰두할 것. 7. 성실. 해로운 거짓말은 하지 말 것, 순수하고 공정하게 생각하고 말할 것. 8. 정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히지 말 것. 9. 중용. 극단을 피할 것,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노를 억제할 것. 10. 청결. 몸과 옷, 주거에 불결함이 없도록 할 것. 11. 평정. 사소하거나 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에는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 것. 12. 순결. 성적 관계는 건강과 후손을 위해서만 가질 것. 13.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을 것. 하지만 프랭클린의 천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덕목들을 단순한 이상론으로 끝내지 않고 실천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냈다. 프랭클린은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했다. 13주 동안 매주 하나의 덕목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주간에는 다른 12개의 덕목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예를 들어 절제 주간에는 매 식사마다 자신을 관찰했다. 배부를 때까지 먹었는가? 술을 과하게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졌는가?
실패한 날에는 수첩에 작은 점을 찍었다. 침묵 주간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저 내 기분을 풀기 위한 말인가? 근면 주간에는 하루 일과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 시간마다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놓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을 지켰는지 매일 저녁 점검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날 무렵 프랭클린은 자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일생 동안 지속했다. 1년에 4번, 총 52주 동안 이 13가지 덕목을 반복해서 실천했다. 이것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만의 인생관리 시스템이었다. 1723년 18세의 프랭클린은 형과의 갈등으로 보스턴을 떠나 필라델피아로 향했다. 주머니에는 고작 몇 실링만 들어있었다. 배에서 내린 그는 빵 3개를 사서 하나는 먹고 나머지 2개는 팔 밑에 끼고 거리를 걸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한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될 데보라 리드였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뭔가 특별한 빛이 있었죠. 필라델피아에서 프랭클린은 인쇄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다른 사람들이 술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책을 읽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기술에만 만족할 때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다. 그의 13가지 덕목 실천은 계속되었다. 절약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술값으로 쓰는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근면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성실 덕분에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정의 덕분에 공정한 거래로 평판을 쌓았다. 1728년 22세의 프랭클린은 동업자와 함께 인쇄소를 차렸다. 당시 필라델피아에는 이미 2개의 인쇄소가 있었다.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은 치열했다. 하지만 프랭클린에게는 남다른 전략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인쇄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성공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려 했다. 어떤 상인이 광고 전단을 인쇄해달라고 하면 프랭클린은 먼저 물었다.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하시나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는 더 효과적인 문구를 제안하거나 더 적절한 레이아웃을 추천했다. 성실과 정의의 덕목을 실천한 결과였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했고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가격도 공정했다. 고객들은 점점 프랭클린의 인쇄소를 찾기 시작했다. 26세가 되던 해 프랭클린은 펜실베이니아 가제트라는 신문을 인수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다. 하지만 그의 13가지 덕목 시스템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절제와 중용의 정신으로 편향되지 않은 기사를 썼다. 성실의 정신으로 사실만을 보도했다. 정의의 정신으로 약자의 편에 섰다. 신문은 식민지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이 되었다. 30대에 접어든 프랭클린은 이미 필라델피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다. 인쇄소, 신문사, 서점, 문구점.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하지만 그에게 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그는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교육과 공공사업에 투자했다. 필라델피아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세웠고 소방서를 조직했으며 병원을 건립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도 그가 설립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르다고 그는 말했다. 진정한 부자는 돈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런 철학은 그의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서도 드러난다. 1732년부터 25년간 발행한 이 달력에는 수많은 명언들이 담겨 있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진다. 시간은 돈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돈을 빌리는 것은 자유를 파는 것이다. 이 달력은 식민지 전체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되었다. 프랭클린의 실용적인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1748년 42세의 프랭클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사업에서 은퇴하겠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물러나다니. 하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돈을 위해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는 사업 파트너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과학 연구와 공공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증명한 유명한 연실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프랭클린의 과학적 발견들은 유럽 전체를 놀라게 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난한 비누공의 아들이 유럽 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50대에 접어든 프랭클린은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펜실베이니아 식민지 의회 의원으로 시작해서 대륙회의 대표, 독립선언서 기초위원, 프랑스 주재 대사까지. 그의 정치적 여정은 곧 미국의 역사와 함께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정치가가 된 후에도 13가지 덕목을 계속 실천했다는 점이다. 특히 겸손과 중용의 덕목은 그를 탁월한 외교가로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미국 독립을 위한 지원을 얻어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외교관들이 화려한 의상과 권위로 상대를 압도하려 할 때 프랭클린은 소박한 모피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그의 진정성과 지혜에 감동한 프랑스 지식인들은 그를 미국에서 온 현인이라고 불렀다. 1757년 프랭클린이 51세였을 때 발표한 에세이 부의 길은 그의 평생에 걸친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였다. 이 짧은 글 속에는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부의 근원은 근면과 절약이다. 근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추수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을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진정한 부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13가지 덕목을 다시 보면 이것들이 단순한 도덕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들이었다. 절제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준다. 침묵은 경쟁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게 해준다. 질서는 효율성을 높여준다. 결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 절약은 투자 자본을 만들어준다. 근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게 해준다. 성실은 신뢰를 쌓아준다. 정의는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준다. 1790년 4월 17일 84세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필라델피아 시민 2만 명이 참석했다. 당시 필라델피아 전체 인구가 4만 명이었으니 거의 절반이 그를 배웅한 셈이었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시에 각각 1000파운드씩을 기부했는데 조건이 있었다. 200년 동안 그 돈을 젊은 장인들을 위한 대출 자금으로 운용하라는 것이었다. 200년 후인 1990년 그 기금은 수백만 달러로 불어나 있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죽은 후에도 계속 사람들을 도우는 프랭클린의 지혜였다. 300년이 지난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공, 쉬운 부자 되기에 현혹되고 있다. 로또, 주식 투기, 가상화폐 투자.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꿔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말한다. 부는 계산된 노력의 결과다. 운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라고. 그의 13가지 덕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다. 절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라. 침묵, SNS에서 자랑하기보다 묵묵히 실력을 쌓아라. 질서, 체계적으로 목표를 관리하라. 결단,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 절약, 투자할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근면, 남들이 놀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성실,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아라. 정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프랭클린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하자. 프랭클린이 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덕목들을 정해보자. 꼭 13개일 필요는 없다. 3개든 5개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기, 새벽 시간 활용. 독서하기 하루 30분 이상. 가계부 쓰기, 용돈 관리. 운동하기, 건강 관리. 감사하기, 긍정적 마인드. 그 다음에는 매주 하나씩 집중해보자. 이번 주는 일찍 일어나기에만 집중한다.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일어나는 시간만 체크한다. 실패한 날에는 작은 표시를 해둔다. 매일 저녁 10분씩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오늘 나는 어땠는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아쉬워해야 하는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프랭클린도 평생에 걸쳐 13가지 덕목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더 행복해졌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답게 살아라. 부자다운 사람은 돈이 있기 전부터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며 남을 도울 줄 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모여들며 부가 따라온다. 부는 결과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부자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17명 중 15번째 아들로 태어나 학교도 2년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결국 $100 지폐의 얼굴이 되었다. 그 이유는 운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물어보자.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일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작은 질문에서부터 당신만의 부의 길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프랭클린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지폐보다 더 빛나는 당신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